앞에서 말씀 올렸듯이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탄소 중립과 목재 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큰 이슈로서 대두가 되었는데, 왜 탄소 중립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어떤 국제 협약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목재 이용이 그러면은 기후변화 완화라든지 탄소 중립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간단히 서로 기본 지시를 갖다가 공유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탄소 중립과 산림 그리고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들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대기에 우리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에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 활동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기후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UN 환경 프로그램 하는 UNEP와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모아서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IPCC라고 하는 기구가 창설되는데요.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그래가지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이 IPCC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PCC라고 하는 이 기구의 성격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성하는 평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게 전혀 관계없이 과학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IPCC에서 만든 평가 보고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IPCC가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지구의 기후가 우리들의 활동에 의해서 아주 한 85% 이상의 확률로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그런 첫째 보고서를 그때 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유엔에서는 이러한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 변화 협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1992년도에 INC라고 하는 국가 간 협상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협약을 만들면은 그 협약을 유엔 회원국들이 서명을 해야지 이제 그 협약이 효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2년도 5차 INC에서 만든 기후변화 협약을 그해 6월 UNCED, 그러니까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정상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1992년 6월에 있었던 환경개발회의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리우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환경 분야에서 상당히 최초의 정상들이 모인 그런 회담이 되죠. 그러니까 UNCED에 대한 라고 하는 것보다 리우 정상회담이 저희들이 좀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도에 리우 정상회담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유엔 가입 국가들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유엔의 기본 협약으로 만드는데 그게 1994년 3월에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UNFCCC라고 그럽니다. 이게 United Nation 프레임워크 컨벤션 온 클라이미트 체인지라 그래가지고 뭐 말 그대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그 유엔 기본 협약이 되는 거죠. 그 이 94년 3월에 채택된 그 UNFCCC에는 그 유엔 가입 국가인 그 197개국이 그 서명을 했고 이 협약에서는 그 목표가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자고 하는 큰 목표 하에서 이 협약이 발효가 됩니다. 이 협약에는 그러니까 서명한 국가들의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 활동을 하는데 큰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떤 차별화받지 않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고 부담을 지게끔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나는 또 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기후변화 협약이 나오고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 나라가 그 뭔가는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그런 부담을 지기에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잘 아시지만은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쓰면서부터 그 기후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개도국은 그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그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지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진국 중심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는 historical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그 선진국들이 산업 발전을 하는데 그 기후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그 선진국에다가 의무를 갖다가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각 개별 국가의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책임이 있는 그 선진국에다가 그 의무를 갖다가 부과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부속스 1국가, 부속스 2국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속스 1국가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쳤던 나라, 그게 42개국, 그게 이제 부속스 1국가고요. 그리고 부속스 2국가는 부속스 1국가 중에서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재정상의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다가 부여한 나라가 그 23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94년도에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그 부속스 1국가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개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기후변화 협약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사회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저희들이 그 어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 국제연합 기본협약에는 그 서명한 국가들은 해야 될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를 작성하고 그 일정 기간마다 그 통계를 갱신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평성이나 공통된 그 책임에 의해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서명한 국가들 모두는 그러한 국가 정책 수립이나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채택이 된 94년도의 그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무엇을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론이 뭐 우리들 그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교토 의정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7년도에 그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그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것을 그 채택이 된 지명을 따서 교토 의정서, 뭐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토 의정서가 97년 12월에 채택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사국의 뭐 51% 이상이 그 자격국 내에서 비준을 받고 발생량의 51%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의무를 지는 국가들이 이렇게 비준에 동의를 할 때 발효시킨다는 뭐 그런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채택된 게 2005년 2월에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 2005년 2월에 발효된 교토 의정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규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뭔지 해가지고 감축 대상 온실가스 목록을 만드는데 6가지 정도 지금 그 온실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리고 그 메탄가스, 저희들 그 냉장고 그 냉매를 쓰는 포용가스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그 온실가스로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속서 1국가와 2국가들의 감축 의무를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될 국가와 그들의 감축량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정서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이렇게 1차 그 공약 기간으로 해서 발효가 되는데요. 1차 공약 기간의 목표는 부속서 1국가들이 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그 1990년 기준으로 5.2%를 감축시킨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1990년 기준으로 5.2%의 온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41개 국가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많이 그 부담을 받은 나라, 작게 받은 나라 사이에서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교토 의정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협약인데, 이 기후변화 협약은 그 환경협약에 어떤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기능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시장 메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제도, 뭐 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이행제도는 저희들이 JI 혹은 조인트 임플리멘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속서 1국가들끼리 서로가 기술 협력이나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면은 그 줄인 걸 갖다가 그 같이 협력했던 국가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되는 뭐 그러한 제도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 제도는 어떤 쪽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으면은 그 적게 줄인 나라에다가 팔 수 있는 뭐 그러한 그게 되죠.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생성됐던 게 이 배출권 거래제도, 그러니까 에미션 트레이드 시스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한 그 탄소 시장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정개발 제도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CDM이라고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린 디벨롭먼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뭐냐 그러면은 그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자기 국가 내에서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떤 한계 사항이 있고 제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개도국에다가 어떤 기술 지원을 해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은 그 줄인 양만큼 투자했던 국가가 갖게 되는 뭐 그러한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개발제도는 그 선진국이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그 개도국에다가 어떤 그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교토 의정서가 이행이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토 의정서 1차 공약 기간이 그 2008년부터 12년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금이 이제 2022년인데 이게 1차에도 있고 그다음 2차 또 그 감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그 2차 감축 기간이 효율적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그 교토 체제의 그 성과하고 한계를 보게 된다면은 성과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온실가스 감축의 그 목표를 지고 있는 부속서 B 국가들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2.6%를 감축시켰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릴 때 1차 공약 기간 중에 그 5.2%를 줄이게 했는데 22.6%를 갖다 감축했다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행한 CDM이 약 한 8,000개 정도 됐는데 이 8,000개가를 수행을 함으로써 그 선진국은 개도국은 이 CDM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약 한 195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의 어떤 투자 자금을 갖다 유치를 받았고요. 선진국은 자국 내에서 자기들이 할당받았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할 때 드는 비용에 비해서 이 CDM을 활용함으로써 한 35억 달러 정도의 그 감축이 됐다. 이런 그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후변화 협의 IPCC에서 지금 그 성과로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가지 못했던 그 한계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기후변화 협약에다가 서명은 했는데 국가의 자국 내에서 비준을 받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토 의정서에서 자기들의 할당받았던 온실가스 양이 너무 많아서 자국 내의 경제에 어떤 그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 공약 기간에는 기후변화 협약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공약 기간에는 이게 자기들은 그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의정서 탈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캐나다 같은 경우 태평양 연안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든지 이쪽 쪽의 산림이 병해충으로서 엄청난 면적이 피해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죽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되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병해충에 의해서 손실된 그 산림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또 자국 다른 어떤 산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탈퇴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뉴질랜드는 2차 공약 기간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중국, 인도,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개도국 등과 같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감축을 한다고 해봐야 기후변화 완화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이렇게 그 불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교토 체제가 지속되는 지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이제 협약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토 의정서 1차 의무 공약 기간이 끝날 때 하나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맺었던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2011년도에 더반에서 서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교토 체제의 2차 공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체제를 설립하자는 그러한 그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설립을 위해서 2015년까지 모든 서명국가들의 합의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더반 플랫폼에서 이러한 그 결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기후변화 21차 당사국 회의가 파리에서 했는데 그 파리에서 더반 플랫폼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후변화 체제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보게 되면은 그때의 마지막 2015년 12월 마지막에 참가했던 정상들이 사인을 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인데 이 지금 파리 협정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그 어떤 유엔 회원국들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그 반기문 총장께서 파리 이 회의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그 역사적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파리 협정에 하고 이제 교토 체제하고의 차이와 파리 협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리 협정의 의미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토 체제에서의 그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토 체제의 경우에서는 기후 변화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뭐 이러한 그 목표를 설치했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이 미치지 않을 수준이라는 걸 갖다가 아주 정량적으로 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자고 해가지고 정량적 목표를 갖다가 도입함으로써 좀 더 그 목표가 구체화되고 뚜렷이 확실히 됐다는 그게 그 파리 협정의 가장 큰 그 의의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 그때 파리 협정에는 그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을 2% 이하 유지라고 했었는데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투발로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은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 존립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너무 범위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1.5도씨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그 목표는 2도씨 이하라고 하면서 그 부스에다 단 말이 1.5도씨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어떤 권고사항을 갖다 이제 닫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파리 협정에서는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43개국이니까 그 안엑스 1 컨트리들 그 국가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그 할당량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그 집중을 했는데, 근데 파리 협정에서는 이 배출 감소뿐만 아니라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그 생태계의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그 재원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그 개도국으로의 그 기술 이전 그리고 각 나라들이 기후변화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을 피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 역량 배양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걸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데에서는 그 국제적으로 투명성을 갖다가 강조한다. 뭐 이러한 상당히 그 추상적인 어떤 형태지만은 강력한 어떤 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 그 파리 협약하고 교토 체제하고 다른 것은 교토 체제에서는 그 1차 공약 기간 동안 그 대상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될 대상 국가하고 그 배출량을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파리 협약에서는 그 서명국 모든 국가들이 다 의무적으로 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 저번에 그 대통령께서 작년에 그 글래스고 회의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까지 40%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산업계에서의 뭐 과도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협상 쪽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본 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과도한 건 아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잘 그 설정한 목표다.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이러한 체제가 바뀔 때 미리 이미 그 2020년 이후에는 그 새로운 체제, 파리 협약 체제가 간다는 그게 2015년도 이미 알려져 있는데 한 그 6, 7년 동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다는 그 자체는 조금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파리 협정은 그 모든 당사국이 그 기후 변화에 동참하도록 NDC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치입니다. 국가가 정한 그 기여라고 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뭐 그러한 그 제출 의무를 갖다 부여했는데 그 2016년에 보게 되면은 NDC를 제출한 나라가 189개국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그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그 대상 국가가 40개국으로서 그건 한 200개 이상의 그 국가가 있는 데서 40개국으로 아주 그 제한된 국가들만 간주했는데 반해서 그 파리 협약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석을 하는 뭐 그런 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지금 그 파리 협약에 가입을 해서 NDC를 제출한 당사국은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95.7%, 그리고 그 세계 인구의 98.7%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그러니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전 범지구적으로 모두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후변화 협약 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한다는 이 자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선진국하고 개도국을 갖다가 그 뭐 똑같은 그 잣대로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하기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협약에서도 정한 거는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의 의무 부담을 갖다가 이제 차등화를 했는데, 지금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 연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그게 되고요. 개도국의 경우는 목표 연도에 그 발생 예측치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갖다가 줄이겠다고 하는 BAU, 비즈니스 애즈 유저얼 그래가지고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에 뭐 어떻게 배출될 거다 하고 예측하는 그거에 대한 그거였습니다. 이게 한때 우리나라도 BAU 방식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절대량으로 이렇게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일부 개도국에서는 집약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약도의 경우는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국가의 GDP 10,000부를 생산할 때 뭐 온실가스를 100kg 생산했다. 그러면은 그 목표 연도는 10,000불의 GDP를 생산할 때 얼마만큼 감축해가지고 40% 감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10,000불 생산할 때 그 60kg만 생산하게 되는 뭐 그러한 방식이 되는데, 그걸 갖다 집약도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뭐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재정이라든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기술 이전을 하도록 좀 그 의무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이러한 그 파리 체제 하에서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부담해야 될 금액을 얼마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그 공격적으로 가서 저희들 그 국제사회의 기여도를 갖다 내므로써 국가 위상을 갖다 좀 높이고, 그 반대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 더 기후변화를,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걸 개발해서 외국에다가 어떤 그 이전함으로써 국가가 분담했던 그 비용을 갖다가 회수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 그러면은 뭐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여러 가지 부담이 우리나라 경제에 마이너스적인 요소만은 아닐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리 협약은 그 교토 의정서하고는 달리 지금 하는 게, 교토 의정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무 당사국에다가 할당량을 줘가지고 강제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는 협상 당사국들이 각 국가가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구 온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좋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각자가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제안을 하고 그걸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하고, 그게 5년마다 잘 됐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는 뭐 글로벌 이행 점검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올해에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작게 1차 5년 동안 목표를 작게 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그 이행 점검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양을 5년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의 새로운 어떤 감축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줄이 작게 했다고 해서 그게 2차, 3차까지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감축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파리 협정에 의해서 이 기후변화 협약은
1차 의무 공약 기간, 2차 기간이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5년마다 계속 갱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점이 없는 그 협정으로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유지를 그러니까 갖게 된다는 그런 것이 교토의정서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리 협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그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절대량 방식으로서 저희들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부가 2018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은 것은 2018년도가 지금 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의 그 피크치에 도달한 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연도를 2018년도에 해가지고 감축 목표를 조금 높이더라도 자연 감소분이 있으니까 좀 경제에 대한 그 부담분을 상당히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8% 정도 2025년까지 줄인다고 하고 중국은 그 우리나라와 절대량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약도 방식으로 해서 2005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한 60% 줄이겠다고 뭐 그렇게 나오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뭐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기후 변화를 그 막기 위해서는 지금 뭐 산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모든 산업계라든지 우리 생활하고 폐기물 처리 모든 분야가 다 관여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목재라든지 산림 이쪽에 그 한정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그 탄소 중립하고의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그 순 배출량을 제로인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유럽 쪽에서는 넷 제로라 그래가지고 순 배출량 제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또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과 같은 흡수원을 위해서 흡수한다든지 탄소 포집 등의 기술로서 이용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여기 그 2010년부터 해가지고 2100년까지 이렇게 그 배출 예측치를 갖다 이렇게 쭉 그려놓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그 기존 배출 수준, 비즈니스 애즈 유저, BAU 기준에서 이만큼 되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기술이라든지 그 에너지 전략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데 이게 감축을 시켜도 안 되고 남아있는 이 부분은 그 산림 등과 같은 그 탄소 흡수원을 사용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뿐만 아니라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산림이라든지 목재 이용은 이 탄소 흡수 증진 기술하고 연관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리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2021년부터 파리 협약이 발효가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 달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자기 해당 영역에서 그 2050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 가지고 전략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작년 1월 달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부분 추진 전략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의 그 산림청이 모토로 들고 나간 게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한다.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 그 30억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나무를 자른다 뭐 이런 거에 들어간 그 이야기로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들이 이러한 그 탄소 흡수를 넓히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 단체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반드시 진실만은 아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이야기가 됐던 게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림은 그 작년을 지나서 노령 산림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산림의 그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늦다는 이야기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 흡수하는 그러한 능력이 줄어든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을 좀 더 젊고 어리고 젊게 만들어서 생장량이 큰 시기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5, 60년 이상 된 나무 산림은 좀 되고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림이 노령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어린 나무로 숲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산림 부분에서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은 정책 방향에 4가지 정책 방향에 12가지 그 핵심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0급 구조 개선이라는데 0급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연령 할 때 그 나이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갖다 우리들이 그 나무의 나이를 따질 때는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1년급, 2년급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살부터 10살까지는 1년급이고 11살부터 20살까지는 2년급, 그리고 21살부터 30년까지는 3년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10년 단위로 0급을 갖다 나누는데 우리나라 산림이 지금 그 4, 5, 6 0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좀 더 어린 그 1년급, 2년급 쪽으로 좀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그러한 0급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경제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림 경영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지금 그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그 나무가 없는 산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더 심기 위해서는 그 뭐 도시 주변 내에 유휴지에다가 그 숲을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유휴농지라든지 뭐 섬지역에 대한 그 산림을 갖다가 만들고 개발 방법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오늘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목재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다른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뭐 이러한 그 4가지의 그 정책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 중립 가지고 이야기할 때 되면은 산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교토 의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를 그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제거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비용 문제를 갖다가 어떤 그 조사를 해보면 지금 온실가스 1톤을 제공할 때 드는 비용이 산림 같은 경우는 6불이 든다고 지금 그 맥켄지가 201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기 발전에서는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21불이 들고요.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1톤당 96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건물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거, 하고 그 자동차 등과 같은 운송, 여기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산림 부분에 대한 탄소 흡수 능력을 키워가지고 이쪽 부분에 그 비용을 줄이자. 뭐 그게 이제 주요한 주 이유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게 산림 관리다는 그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게 그
모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협정 제5조에 보게 되면은 그 당사국은 협약 제4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를 적절히 보존하고 정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그 의무 조항을 갖다가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산림을 잘 관리하고 그 산림에서 나온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그 기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효율성이 높은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뭐 이거는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그 산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무가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고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그 온실가스를 갖다가 감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나무, 그러니까 산림에 있는 나무를 그냥 잘라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 잘라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대기 중에 방출이 되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자른 나무를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이 나무에 고정되어 있는 그 온실가스를 장기간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목재가 기후변화 그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그 직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목재가 탄소 중립하고 어떠한 연관을 갖냐를 보겠고 탄소 대체 뭐 이쪽 부분에서의 그 주 영향을 미치는데요. 탄소 저장은 그 산림 부분에서 흡수한 탄소를 목재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고정을 시키게 되고 철, 콘크리트 등과 같이 탄소를 대단히 만드는데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소재 대신에 우리가 목재를 씀으로써 이러한 이 철이나 콘크리트를 만들 때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약 한 30평짜리 집을 짓게 되면요, 9톤 정도의 탄소가 목재 내에 고정이 되게 되고 이 양은 그 이산화탄소 33톤에 해당되는다는 뭐 그러한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양의 그 소재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목재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1이라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한 6.6배가 되고 철은 264배, 알루미늄은 796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콘크리트나 철이나 알루미늄 대신에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재 이용 쪽에서 보게 되면은 목조 건축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 국립산림과학원의 유전자원부라고 하는 연구부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4,500 평방미터 면적인데요. 이걸 지을 때 나무를 갖다가 얼마만큼 사용했냐 그러면은 495 입방미터의 목재를 사용하는데 이 목재에 고정되어 있는 그 이산화탄소 양이 426톤입니다. 이 426톤의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30년생 소나무 숲 1헥타르가 40년 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그 도시 내에 숲을 갖다 갖는 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1헥타르에 40년 동안 흡수한 게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0.45 헥타입니다. 뭐 아시지만은 1헥타가 10,0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니까 0.45 평방미터니까 뭐 따지면은 같은 면적으로 따진다면은 30년생 나무가 80년간 흡수한 그게 이산화탄소 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에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완화에 아주 효과적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지가 기후변화 협약하고 목재가 탄소 중립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재 제품에 의한 탄소 저장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제품의 탄소 저장량은 2013년도에 시행된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 의해서 탄소 흡수원 정진 활동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지금 여러 그 지자체에서 뭐 산림 탄소 상쇄 숲 뭐 이런 형태의 그 숲을 만들고 가꾸는데 목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 목재 이용이 그 탄소 상쇄에 그 관여가 되는지 그걸 산림 부분에서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게 상당히 좀 그림이 복잡한데요. 나무 제품에 의해서 탄소 계정을 어떻게 할 거냐를 국제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탄소 계정, 이게 즉시산화법이라 그래가지고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은 이 자른 양 전체가 온실가스 배출로서 다 이렇게 잡혔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그 국가들이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목재를 오래 쓰는 게 기후변화 완화에 효율적이라는 뭐 그러한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은 생산접근법이라 그래가지고 산림에서 나무를 잘라 가지고 다 저쪽에 그 탄소 저장량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나무 산에서 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100%다 산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국내에서 목재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많이 쓰고 그리고 이 그 국내에서도 쓰고 남으면은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 그러면은 그 온실가스 방출 그러니까 그 감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와 관계 맺는 목재 제품은 그 저희들 수확된 목재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HWP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글 워드 프로세스 약자가 아니고요. Harvested Wood Product라고 그래가지고 수확된 목재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산에서 있는 나무를 갖다 자르게 되면은 그 나무를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원목이 있고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는 임지 잔재라고 해가지고 산에 이렇게 버려두게 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목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그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이 수확해서 원목을 해서 산업용 원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이 자체는 전부 다 HWP에 잡히지만은 산에 방치하고 있는 임지 잔재라든지 연료용 목재는 그 HWP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자른 그 나무는 이러한 그 산에 방치하거나 연료로 쓰는 것보다는 그 다양한 목재 제품으로서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목제품은 이용하는 목제품, wood product in use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제목이라든지 목조지 대책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는 임지 잔재를 대기 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그 썩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니까 이걸 갖다 땅 속에다 메모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주로 미국 쪽에서 많이 하는데 폐기 단계 목제품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매립 그 목재 제품이 있습니다. Wood Biomass in Solid Waste Disposal 그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그 탄소 저장 효과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 그 목재 제품은 탄소 저장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목재 제품의 그 탄소 저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 국산 목재 제품에 따른 온실 저감량이 약 70만 이산화탄소 톤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목재 제품을 좀 더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그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실가스가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목재 제품의 그 저장 효과가 아니라 다른 소재를 대체함으로써의 나타나는 대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제품이 다른 재료의 그 대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LCA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전 과정, 온전전자 해가지고 전 과정 평가인데 뭐 영어로 어떤 데서는 크레들 투 그레이브라 해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뭐 그러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의 그 전 과정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는데 이것은 제품 생산과 폐기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투입물하고 산출물을 목록화해 가지고 원료
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LCA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제품이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 하는 걸 갖다가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LCA 결과는 뭐 경제, 환경 관리 정책의 여러모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러한 그 방법론을 적용해서 목재 제품의 그 효과성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보게 되면은 지금 그 목재 제품의 탄소 대체 효과를 갖다가 이제 주로 유럽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대산 목제품은 1차 목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제재목이라든지 우리들이 쓰는 섬유판이라든지 합판 등과 같은 판상 재료, 그리고 종이 만들 때 쓰는 원료인 벌프, 에너지 뭐 이렇게 하고, 최종 목제품은 건축 재료라든지 가구재, 뭐 포장재 이런 것들을 대상 목제품으로 해서 LCA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목재 제품의 타 제품에 대해서 대체 인자 개수들을 갖다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에너지라든지 건축 부분에 목재의 대체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많고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독일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아주 그러니까 연구 효과가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상당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조 건축물의 LCA를 갖다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건데요. LCA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료 투입부터 폐기 전 과정에서 우리들 시스템 경계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하는 이것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경계를 갖다가 저희들은 사용 해체까지도 가야 되는데, 주로 이쪽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건축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해보게 되면은 건축할 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제재목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LCI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라이프 사이클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LCA를 분석하기 위한 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목 같은 경우는 1입방메타를 생산하는 데는 10kg의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요게 이제 하나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는 1kW 시당 0.5 0.5kg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연료기름 뭐 이런 게 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목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재목을 만드는데, 원목 2입방을 사용해서 제재목을 만든다 그러면은 원목 2입방이기 때문에 원목 2입방 메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10, 그리고 이거 갖다가 제재하는 데 드는 전기는 320kWh이기 때문에 320 곱하기 0.5 뭐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제재목을 원목 2입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제재목을 생산할 때는 제재목 2입방 메타당 한 144kg의 이산화탄소가 생산된다. 뭐 이러한 저희들이 재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집을 지을 때 얼마만큼 드느냐 뭐 이런 식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건축용의 경우에는 목재 제품에 비해서 대체 효과가 한 1.3배 정도, 그리고 비건축용재 같은 경우는 1.6배, 섬유 제품 같은 경우는 2.8배, 뭐 이러한 그게 있다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포천에 한그림 목조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연면적 한 60평 정도 되는 189평방미터 정도 되는 2층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때 지었을 때의 자재 이산화탄소의 발생량하고 철근 콘크리트 동일 면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지었던 한그림 목조주택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이라고 하면은 철근 콘크리트 지으면은 한 2배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산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일본 국토교통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목조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을 1로 했을 때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한 3.5배, 철골조는 2.4배, 철골, 철근, 콘크리트 혼합일지는 한 4배 정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한 그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목조 건물을 많이 짓자고 하는 그러한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 그 탄소 중립, 그리고 목재 제품 이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목재 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나무를 좀 더 많이 베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큽니다. 물론 뭐 제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물론 뭐 기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조금 그 경제적으로나 환경 관리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나라들을 하고 지금 우리가 나무를 얼마나 자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에는 나무 총량이 한 10억 그 입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란 목재가 518만 4천 입방미터로서 총 인목 축적에 대해서 0.5%를 갖다가 잘랐고요. 미국은 2016년 기준입니다만은 총 그 인목 축적이 412억 6,900만 입방미터인데 벌채량이 그 4억 1,700만으로서 전체 인목 축적의 1%를 잘랐습니다. 우리나라의 2배죠,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전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 목재 양의 한 0.9%를 잘랐고,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는 2.4%, 3.6%에서 우리나라야 5배 내지 7배 정도 많은 양을 갖다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 인목 그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르냐는 그걸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목재 이용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나무가 매년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연간 그 산림이 목재가 자라는 그 양에 비해서도 우리가 잘란 게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 2019년도 우리나라 산림에서 1년간 자란 그 나무의 양이 2,700만 입방미터인데요. 벌채량이 500만 입방이기 때문에 목재 이용률, 즉 연간 산림 축적 증가량에 비해서 한 19% 잘랐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2배인 37%, 일본은 한 4배 정도 되죠, 그죠? 한 71%, 독일은 8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이만큼 많이 되는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간 생장량만큼 잘라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환경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도 그 연간 생산량의 한 80% 이상을 잘라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양을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다는 뭐 그런 그 이야기 갖다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재 이용을 우리나라 나무를 좀 더 잘라서 많이 쓰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재가 탄소 저장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펄프나 에너지처럼 단기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집과 같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장수명 용도로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산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나라 생산한 것 중에서 건축이나 가구재와 같이 장수명재로 쓰이는 것은 한 47% 되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 기회 수명이 아주 짧은 종이라든지 연료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수입재 같은 경우는 건축재라든지 가구재를 저희들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목재도 이 펄프라든지 연료재를 가는 것을 갖다가 건축재라든지 가구재로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하고요.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조주택과 같이 목재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2010년도에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목재를 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률을 갖다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10년 동안 그 진행되면서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일본이 탈탄소 사회를 위한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그 법령명을 바꾸면서 그 대상도 공공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로까지 확대를 시켰고요. 2009년도에 캐나다는 우드 퍼스트 액트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른 거에 우선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2020년까지 신축 공공건물의 50% 이상을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이용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캐나다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주립대학에 있는 기숙사인데 18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이걸 갖다 나무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도쿄올림픽 때 그 사용했던 그 도쿄에 있는 체조 경기장인데 실내를 목재로서 이렇게 지금 꾸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거대 담론적인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면이었으면은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앞에서도 보셨지만은 철이나 콘크리트, 플라스틱과 같이 그 온실가스를 대량 그 발생시키는 재료보다는 그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그 어떤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그 생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도시는 목재 친화 도시라든지 목조 건축을 갖다 활성화시키고 우리들 그 공공건물의 실내는 그 목재로서 많이 좀 꾸미고 학교 교실도 이러한 그 목재로서 실내를 꾸며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그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목재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뭐 빌 게이츠의 그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해가지고 나온 책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그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이렇게 되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뭔가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쓴 시멘트, 철, 플라스틱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31%가 되고 전기 에너지 생산이 한 27%, 그리고 이동 수단이 한 16%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목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뭔가를 만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목재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 생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활 중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한 50% 이상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재 이용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야 된다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목재 이용이 상당히 좀 그 환경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그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산에 있는 산림에 있는 나무들을 아주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을 가꿔야 되고 그 가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그 자체가 어떤 기후변화도 완화시켜주고 우리들의 그 우리 주위의 환경도 보호하는 뭐 그러한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는 또 인체 친화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인체적으로 그 유익한 그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오늘 그 슬라이드는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목재 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잘 그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